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자산관리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9주차입니다. 어, 8주차는 이제 중간시험이라서 건너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7주차가 지난 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차 했던 거 잠깐 요약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에는 이제 부동산 펀드, 그리고 부동산의 의미, 부동산 시장의 의미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 운영 현황과 제도 중에 부동산 자산관리 관련 금융제도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의 세 번째였는데 그 중에 이제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영어로 리얼 이스테이트 펀드 앞자 따가지고 REF라고 약칭을 합니다. 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펀드 운용자가 부동산 개발 사업 그리고 수익성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집단적이고 간접적인 투자를 위한 법적 수단 내지 기구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라고 명칭을 붙여서 이게 이제 부동산 펀드인데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기로는 집합 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 투자 기구, 펀드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 상품, 개발 관련 법인에 대한 대출, 부동산 A 투자,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A 투자를 하는 펀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기본 구조는 이제 61쪽의 그림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펀드는 2004년 1월에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시행하면서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이때 도입한 건 이제 그 회사형이 아니라 신탁형 부동산 펀드였는데요. 2004년 12월에는 이제 회사형 형태인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또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에 다시 또 이제 투자 전문 회사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2009년에 이제 굉장히 굵직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칭을 하면서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에 금융투자업 상호 간의 구분을 명확화하고 펀드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요건을 명시하고 사모펀드의 투자 기준을 명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 다시 개정을 해서 사모펀드의 규율 체계를 좀 단순화시키고 규제를 완화시키고 관리 감독을 강화시키는 이런 개정이 있었고요. 2016년 6월에는 이제 부동산 펀드에 대한 규제를 리츠에 대한 규제 수준으로 좀 완화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유형은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 기준에 따라 가지고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법적 형태이고요. 뭐 이것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투자 신탁, 부동산 투자 회사 뭐 이렇게 6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두 번째 자금 모집 방법에 따라서 이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구분을 하고요. 세 번째 투자 자산의 소재지에 따라서 국내 부동산 펀드, 해외 부동산 펀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자산의 유형 그리고 운영 방법에 따라 가지고 실물형, 대출형, 권리형, 증권형, 파생상품형 뭐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나누는데요. 여기서 또 실물형 부동산 펀드는 운영 방법에 따라서 한 4가지 하나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실물형 부동산 펀드는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실물로서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를 의미를 합니다. 매매형, 임대형, 계량형, 경공매형, 개발형, 부동산 펀드 이렇게 5가지로 또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형 펀드는 완성된 부동산을 취득하고 가격 상승 시점에 매각해서 매각 차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의 부동산 펀드입니다. 임대형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획득하고 가격 상승 시점에 매각해서 매각 차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의 펀드이고요. 개량형 펀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수선 또는 리모델링 등의 개량을 통해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증대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해당 부동산을 단순하게 매각하거나 또는 임대 후에 매각하려는 목적을 가진 펀드입니다. 경공매형 펀드는 경매 부동산 그리고 공매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단순 매각할 수도 있고 또는 임대 후 매각하려는 그런 목적의 펀드이고요. 개발형 부동산 펀드는 직접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부동산을 분양 매각하거나 또는 임대 후 매각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의 펀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물형 펀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대출형 펀드는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안정적인 대출 이자를 지급받으려는 그런 목적의 부동산 펀드입니다. 권리형 부동산 펀드는 마찬가지로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 관련 권리, 뭐 이를테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뭐 분양권, 신탁수익권,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부 금전채권 이런 것들을 취득하는 부동산 펀드입니다. 증권형 부동산 펀드는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이고요.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는 마찬가지로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들어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를 의미합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부동산 펀드의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요.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처음 만들어진 2004년에는 8,631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100조 8천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37.3%씩 이제 증가를 해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펀드의 수도 2004년에 25개에서 2019년에는 이제 1993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33.9%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사모펀드가 순자산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2004년 2,357억 원에서 2019년에는 97조 4천억 원으로다가 연평균 49.4%, 50%에 육박하는 그런 증가율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해외 펀드와 국내 펀드 중에는 해외 펀드가 2006년 2,865억 원에서 2019년에는 55조 5천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50%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규모를 우리나라의 부동산 펀드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주제, 부동산 시장과 경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뭐 다 살펴보진 못하고요. 그 중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 중에 부동산의 의미,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특히나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공간,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건축업자, 개발업자, 투자자, 소유자, 임차인, 여러 주체들이 참여를 하죠. 그런데 이런 여러 다양한 주체들은 자신의 어떤 선호에 따라 가지고 개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 결과가 부동산의 가치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이라는 어떤 상품의 고유한 특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정성이 있고요. 두 번째 이질성, 세 번째 공급의 한정성, 그리고 네 번째 투자의 고정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부동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영어로 immobility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동할 수 없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성 또는 부동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특징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동산 시장을 대체적으로 거래되는 지역적인 범위로 한정시켜서 지역 시장을 형성하도록 한다. 즉 시장의 분화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첫째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를 차별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둘째 특성이고, 그리고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정성의 세 번째 어떤 파생적인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으로 이질성을 들었는데요. 이질성은 개별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heterogeneity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질성은 물리적 속성이나 위치 및 접근성이 동일하지 않은 성질을 갖다 의미하고요. 이것으로부터 이질성으로부터 한 두 가지 파생적인 특성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동산 이용이나 매각을 둘러싼 계약에서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둘째, 부동산의 가치 파악을 굉장히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성으로 이제 공급의 한정성을 들었는데요. 공급의 한정성은 뭐 다른 표현으로 부증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limited supply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는 성질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파생적인 특징인 두 가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 수요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특성을 가져오고요. 둘째, 장기적으로는 택지 개발, 용도 변경, 분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특정 용도, 전체 토지가 아니라 특정 용도의 토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급이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공급의 한정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동산의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완전 비탄력적이 된다. 근데 장기적으로 특히나 용도별 공급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 되도록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때 싶습니다. 자, 마지막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 네 번째가 이제 투자의 고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지라든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이제 비용을 투입하면 그 비용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성질을 투자의 고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부동산에 매몰되죠. 그냥 거기에 딱 푹 빠져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고려가 부동산 투자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특성을 또 파생시키고요. 둘째, 부동산의 가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성을 또 파생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의 가치는 미래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뭐 각종 개발 계획 그리고 조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파생적으로 이제 발생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시장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시장은 상품으로서의 재화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의 의미를 갖는다, 꼭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주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희소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거래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부동산으로 한정지은 시장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교환하고 개발하고 사용하고 처분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 간의 활동 그리고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 특정성이라고 하는 제약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되는 상품이 부동산 실물 그 자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 권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권리의 교환으로서 공간적 배분과 공간 이용의 패턴을 결정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을 효율적 시장하고 비교를 해봤었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그 상품의 가치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효율적 시장하고 현실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한 것이 69쪽의 표입니다. 그래서 뭐 상품의 동질성, 가격 및 거래 비용, 시장 참여자 수,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살펴봤었죠. 비교를 해봤었죠.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증권화가 급속하게 이제 진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과 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말하는 효율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주차에 7주차에 했던 거 요약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화면을 공유해가지고 이번 주차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미리 정말 적정한 곳에 띄워놓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부동산 시장의 의미까지 했고요.
69쪽에 나와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도 해봤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다시 해보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이제 일반 재화 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독특한 고유한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장의 분화. 둘째, 높은 거래 비용. 셋째, 공실의 존재. 넷째, 시장 지배력. 다섯째, 가격 및 수량 조정이 어려움.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시장의 분화인데요.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시장 분할 또는 시장의 분화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 중에 부동성 또는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런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부동성 또는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공간적인 작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뭐 국지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단 지역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개의 하부 시장 또는 하위 시장, 영어는 서브마켓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지역이다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의 유형이라든지 규모, 품질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시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세분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의 주택 시장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일단 지역에 따라 가지고 뭐 부산 지역을 갖다 크게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4가지죠. 동부산, 서부산, 그리고 중부산, 그리고 북부산 권역,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6개 구군으로다가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 진구의 주택시장, 또 뭐 해운대구의 주택시장, 강서구의 주택시장, 뭐 이렇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또 단독주택시장, 그리고 공동주택시장, 공동주택시장 가운데는 뭐 아파트 시장, 그리고 연립주택시장, 다세대주택시장, 뭐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파트 시장이라고 하면 부산 지역 중에, 그러니까 부산의 주택시장 가운데, 부산 진구의 주택시장 가운데, 부산 진구의 아파트 시장이다라고 하면 공동주택시장, 그리고 부산 진구의 아파트 시장이다라고 하면 이것을 또 뭐 이제 막 규모에 따라 가지고 대형 아파트 시장, 중형 아파트 시장, 뭐 소형 아파트 시장, 뭐 또 중간에 뭐 중대형 아파트 시장, 중소형 아파트 시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하위 시장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시장 분할 또는 시장의 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뭐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요 공급이 미스매치된다. 그래서 어떤 시장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 진구의 아파트 시장은 아파트 시장, 또 아파트 시장을 아파트 매매 시장하고 아파트 전세 시장하고 둘로 이제 또 구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는 균형을 달성했는데, 근데 전세 시장에서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는 불균형이 나타나는, 뭐 예를 들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초과 수요 상태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거래 비용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은 모든 시장에서 다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라고 하면 이제 거래와 관련돼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뭐 시간적인 또는 뭐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이제 비용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는데요. 자,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은 일단 세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그다음에 탐색 비용, 이사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항목은 세금하고 중개 수수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법무 수수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기와 관련해 등기를 대행해주는 뭐 법무사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 또 수수료를 지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택의 매입과 매각에 따르는 거래 비용, 세금, 중개 수수료, 법무 수수료만 가지고 이제
프린스 크루저라고 하는 학자가 2008년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그때 이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은 주택 가격의 10%가 거래 비용이고요. 일본은 5 내지 10%, 우리나라는 10.9 내지 15.62%였다라고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새우깡이라든지 아니면 제크라든지 하는 과자 같으면 그냥 상경관 1층에 있는 상경대학 1층에 있는 편의점 가서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까지 갔다 오는데 들어가는 시간 뭐 조금 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노력도 있죠. 갔다 와야 되니까. 근데 그걸 비용으로 거래 비용으로 따져보면 금전적인 가치로 따져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뭐 정말 새우깡 가격의 0.1%? 뭐 아주 미세하겠죠. 그런데 이제 주택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 비용이 뭐 한 10%, 뭐 우리나라 같으면 높을 때는 15% 가까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거래 비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수요가 변화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즉각적으로 부동산 소비를 조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득과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손실은 뭐냐면은 지금 계속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주택이 오래돼 가지고 나타나는 뭐 효용의 손실, 만족감이 줄어드는 크기, 뭐 그게 이제 지금 계속 거주하는 데 따르는 손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거주하는 데 따르는 이득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면 거래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그만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득이죠. 그래서 이런 계속 거주하는 데 따라 나타나는 손실과 이득과 손실을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거래 비용이 만약에 효용의 손실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 이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그래서 거꾸로 주거 이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새 집에 가니까 새로운 주택에 가니까 아무래도 만족감이 커지겠죠. 기존에 있던 데서 떠나가지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정말 새로운 주택이 가져다주는 만족감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효용이 만족감이 커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득이다. 주거 이전의 이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거 이전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래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효용이 증가하는 것하고 주거 이전을 통해 효용이 증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소요되는 거래 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거래 비용이 더 크다라고 하면 손실이 이득보다 더 크니까 주거 이전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효용의 증가, 효용이 늘어나는 것, 만족감이 늘어나는 이득이 거래 비용보다 크다, 손실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거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공실의 존재입니다. 엄밀하게는 균형 상태에서도 공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갖다 임대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때 임차인이 임대를 하지 않아가지고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주택이나 뭐 사무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이제 공실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그 균형 상태에서 일반적인 재화시장에서 균형 상태는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갖다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균형 상태에서도 공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공간의 공급량이 공간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상태, 즉 초과 공급 상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균형 상태에서도 이런 공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균형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균형도 이제 수요 공급 모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켜주는 균형 가격 그리고 그 균형 가격에서의 균형 거래량을 한꺼번에 균형 상태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라는 초과 공급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한 두 가지 이유 또는 공실의 어떤 역할, 두 가지 역할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실은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를 큰 비용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다 부동산을 공급한다, 공간을 공급한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신규 공급을 증가시키기는 어렵죠. 따라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비해서 좀 여유 공간을 어느 정도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공실은 공간의 수요자들이 공간 탐색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라 공간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수요자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말 새로운 주택을 찾고 있는 사람들 또는 새로운 사무실을 찾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제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 주택이 그 사무실이 어떤지 내 마음에 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탐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공간이 비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탐색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비어 있는 즉 공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좀 수요자들의 공간 탐색을 쉽게 해줄 수 있고요. 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좀 원활하게 연결해 준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은 조금씩 다 다르죠.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의 선호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자가 찾는 물건 그리고 공급자가 공급하려고 하는 물건이 서로 일치가 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부동산 공간을 구하기 위한 탐색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공실이 좀 존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 이제 시장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뭐 점유율 같은 걸 갖다 의미하죠. 근데 엄밀하게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정말 힘, 뭐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시장 지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동산 시장에서는 잠재적인 구매자, 매입자와 매도자가 연결된다라고 하면 그때 형성되는 거래 가격은 쌍방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협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래 가격은 뭐 결국 쌍방의 협상 능력 그리고 시장의 상황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균형 상태에서도 공실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시장 지배력이 존재한다. 이런 두 가지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지 않다.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전형적인 완전 경쟁 시장은 재화가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상품이 동질적이고 그다음에 각각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 수능자, 가격 수용자, 프라이스 테이커 즉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돼서 주어지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균형 상태에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일단 거래되는 재화가 동질적이지 않고 조금씩은 다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요자, 공급자가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수용자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균형 상태에서 공실, 즉 초과 공급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균형 상태에서도 공실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시장 지배력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가격 및 수량 조정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수량 측면에서 보면은 부동산의 신규 공급 규모는 기존에 있던 부동산 재고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 신규 공급 되는 비율이 한 2% 내지 3%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재고는 서서히 증가하는 거죠. 한 해 한 해 뭐 예를 들어 10%, 20%씩 뭐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껏 뭐 한 2%, 3% 이렇게 이제 서서히 증가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점에서 부동산 공간 서비스는 주로 기존에 있던 건물의 재고에서 창출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층 오피스 빌딩
업무용 빌딩, 업무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급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인 주택은 단독주택 같으면 뭐 한 6개월, 1년 뚝딱 걸려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근데 대형 오피스 빌딩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처음에 이제 개발 계획서부터 설계, 그래가지고 완공까지 굉장히 긴 기간이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급의 증가 속도가 매우 더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량 조정이 어렵다라고 이제 좀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가격 조정. 가격 조정도 어려운데요. 가격 조정이 어려운 이유 크게 세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적정한 공실률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가 인상이 되겠죠. 균형 임대료도 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우리가 이제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이다라고 이제 단기에서는 수직선의 형태이다라고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균형 임대료가 어느 정도나 상승할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갖다가 확 올린다, 높인다 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충분히 인상시키면 그러면 수요 증가를 전부 수용할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임대료 인상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인상을 확 해버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충분히 인상하지 않고 조금씩 인상한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요가 위축되면 그때는 임대료를 충분히 인하할 수 있겠죠. 인하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임차 공간을 늘리기보다는 임대료를 충분히 인하하지 않고 좀 적정 공실률을 유지하려고 하는 수준에서 임대료를 인하한다. 그래서 결국 임대료 조정 속도는 공실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 특히 수익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장기 임대차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 같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 이상, 그 다음에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5년 이상으로 이제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년 내지 5년 그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가 변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조정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가주택 시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가주택 시장, 내가 살고 있는 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그때는 소유자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 살고 있는 정말 사람들이 가격 하락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하방 경직적인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런 경향이 현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격 조정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징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